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포르투갈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펼칩니다. 16강 진출이 달린 정박한 기로에서 선수들의 막판 투혼이 기대됩니다. 철도 노사 협상이 오늘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예정됐던 파업은 철회되고 모든 열차와 서울 지하철 1, 3, 4호선 역시 정상 운행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월북 조작을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영장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관련 수사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도를 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열릴 대장동 재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증인 신문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법원은 이른바 대장동 일동에 자산 800억 원을 추가 동결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총파업을 예고했던 철도 노조가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와의 밤샘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모든 열차는 정상 운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전정원 기자, 지금 서울역 상황 어떻습니까? 네, 철도노조 총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 체제에 돌입했던 이곳 서울역은 오늘 새벽 노사가 극적인 협상 타결을 이끌어내면서 큰 혼란은 피한 모습인데요. 출근길 대란을 우려했던 시민들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전국철도노조가 오늘 오전 9시부터 돌입하기로 예고했던 대규모 총파업을 철회하면서 KTX 등 여객열차와 서울지하철 1, 3, 4호선, 화물열차 등의 운행은 대체 인력 투입 없이 모두 정상 운행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대학별 수시 전형을 앞두고 교통편이 끊길까 걱정해야 했던 수험생과 학부모들도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양측의 입장차가 컸었는데 어떻게 좁혀진 건가요? 네, 어제 양측은 본교 수업이 20분 만에 중단될 만큼 협상에 난항을 겪었는데요. 사측의 요청으로 교섭 중단 7시간 만인 어젯밤 11시 50분부터 협상이 재개됐습니다. 노사는 새벽 1시 30분쯤 정회한 후 3시부터 다시 실무 교섭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조 측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임금 인상과 승진제도 개선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이번 협상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역에서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의 핵심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최종 결정권자라며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직권남용 권리 방해 행사 방해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열리는데요. 이를 앞두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첫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안보 사안을 정쟁으로 삼아 안보 체계를 무력화시킨다며 도를 넘지 말라고 검찰 수사에 대한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권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권이 바뀐 뒤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한 부처의 판단도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잦은 월북 여부에 대한 국방부와 해경의 입장이 바뀐 걸 언급한 겁니다. 그러면서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우려한다며 도를 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검찰의 서해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이 공식 입장을 낸 건 처음인데 앞서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에 무례한 짓이라고 반응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고 자진월북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는 점에 대해서 사과나 반성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승인했다고 인정했으니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봉인한 사건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는
이 씨 유족이 낸 정보 공개 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 관련 자료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습니다. 유족 측도 반박문을 내고 사건 직후 해경이 수색에 집중하는 대신 동생이 북한을 동경했냐고 묻는 전화를 했다며 검찰은 각 기관이 보고한 문서를 확보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조국 수호 집회를 주도했던 단체들이 서초동에서 이재명 수호 집회도 열 예정인데 민주당 내 비명계에서는 조국 시즌2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마개와 목도리로 중무장한 민주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정치 탄압! 규탄한다! 민주당 의원 12명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를 비판하며 정치 탄압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과거 독재 정권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정치 탄압입니다. 현장에는 민주당 소속 기초 광역의원과 지지자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간 대통령실 앞에서 의원들이 간헐적으로 회견을 했는데 일반 지지자들까지 합세하는 형식으로 확대한 겁니다. 주말에는 지난 2019년 조국 수호 집회에 앞장섰던 시민단체들이 검찰청사가 있는 서초동에서 집회를 엽니다. 본격적인 장외투쟁 움직임에 당내 비이재명계는 조국 시즌2를 우려합니다. 조국 사태 때 2년을 우리가 싸웠잖아요. 방탄정당으로 만들어서 민주당 전체의 신뢰도를 깨는. 한 재선 의원은 장외투쟁으로 당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중도층과 괴리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도를 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윤건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대독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낸 입장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왜 냈을까? 결국 이제 오늘 서훈 전 안보실장이 영장실질심사가 오늘이니까 어제 하루 전에 이제 자기 부하였던 서훈 실장을 위해서 내신 거죠. 근데 제가 눈길을 끈 것은 뒷부분이야 뭐 차치하고 정치적 주장이니까 앞부분인데 왜 대통령에서 그런 판단을 했느냐. 본인이 직접 국방부 합참 국정원 보고를 직접 듣고 보고를 최종 승인했다고 돼 있어요. 보고서도 아니 보고를 최종 승인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당시에 안보부처는 이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고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에 그 판단을 수용했다. 무슨 뜻이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우리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종합한 거예요. 이때 보고를 하면 본인이 직접 서훈, 박지원 등과 함께 앉아서 회의를 해서 하나하나 챙겨봤다는 게 아니고 새벽 1시에 긴급 장관회의를 한 그 결과를 아침에 제가 보기에는
서훈 안보실장한테 보고를 받으면서 자, 판단의 근거가 뭐였습니까? 한번 봅시다라고 하니까 서훈 안보실장이 자, 우리는 이런 점을 근거로 해서 판단했습니다. 아, 그래요? 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뭐 보고서를 자 사인했다는 취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판단을 수행했다. 안보 부처의 판단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제 눈에는 뭐 새로운 사실 나온 건 없다라고. 예. 자, 어쨌든 뭐 문 전 대통령은 최종 승인자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아까 보면은 문서에 뭐 서명이나 뭐 이런 거는 안 하는 그런 내용은 이제 없지만 그 판단을 수용한 최종 수용자라고 해야 될까요? 승인자라기보다는 수용자의 입장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전면적으로 나선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최종 결정권자죠. 실제적으로 모든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모든 안보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한 번 정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10월 달에 감사원에서도 예를 들면 문서로 해서 서면 조사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참모들이 제가 말린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자기의 입장을 내겠다. 왜냐하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서훈 박지원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이 일을 챙겼던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감사원에서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문서로 서면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어떤 이 사실을 알고자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인 행태라고 봤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 이런 행태로 진행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사람이든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우려를 밝혔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얘기했는데 참모들이 이렇게 되면 정쟁화될 소재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하면서 이제 윤건영 당시 이제 의원이 대신 전원의 형식을 통해서 본인이 얘기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저는 이번에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런 외교안보에 대한 총괄적인 결정 문제에 대해서 국민에게 입장을 좀 밝힐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반대다.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 내역에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 만약 이게 제시가 되지 않게 되면 이 조사와 수사를 왜 하는 거지라고 하는 근본적인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월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확증이 안 되게 되면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소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현 정부는 계속 조사 수사만 6개월째 하고 있지 입장이나 결정 단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무엇을 위한 예를 들면 조사이고 수사인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잘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월북이 아니라는 근거를 이제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월북이라는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건 아니에요? 아니요. 그때는 월북이라고 정의가 된 거죠. 근데 현 정부에 들어와서 월북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는 거기 때문에 월북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월북이라는 사실이 긴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예를 들면 수사를 하고 뭘 갖다 처벌할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북이라 자진 월북이라는 판단을 문제 삼는다기보다는 자진 월북이라고 판단했던 근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의 불법성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새벽에 9월 22일 날 이대준 씨가 사살되고 소각됐고 밤에 그다음에 새벽 1시에 얼마나 급했던지 회의를 열잖아요. 북한에서 그래 할 줄 몰랐으니까 평소에는 돌려보냈는데 왜 죽인? 그러니까 새벽 1시에 이런 이때는 대통령이 참석 안 했어요. 서훈 실장이 주재를 했다고요. 그 자리에서 결론이 뭐냐?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다. 나머지 배치되는 증거는 각 부처가 돌아가서 지웠다는 것이 핵심 아니에요. 서훈은 국방부로 가서 돌아 지우고 박지원은 국정원으로 가서 지웠다.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대목이 문제다. 아침에 8시 반에 이튿날 아침 9월 23일 아침 8시 반에 문재인 대통령은 서욱 실장한테 보고를 받은 거예요. 서훈 실장한테. 이런 형식이라면 볼 때는 판단의 이게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월북이라는 증거는 없었던 거죠. 정황성으로 판단했다. 판단이었던 거고 또 말씀하신 대로 또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도 당사자가 사망했으니 어떻게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건 어디 가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기록물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판단하는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지금 문제 삼는 거라는 점도 분명히 하는 게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검찰 수사를 비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나눴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명확한 증거 없이 자진 월북으로 판단했다는 문 전 대통령의 자백처럼 보입니다. 사과나 반성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하는 안보 체계는 북한 김정은 눈치를 살피고 국민은 월북무리로 희생시켜도 되는 안보 체계란 말입니까? 아마 굉장히 많이 참아오다 하신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서훈 국방부 장관하고 김홍희 해경청장하고 구속적 부심이 받아들여졌잖아요. 근데 그 같은 사안으로 서훈 안보실장을 또다시 구속영장을 검찰이 친 거거든요. 언제까지 무고한 사람들을 그렇게 검찰이 무소불위의 힘으로 권력으로 그렇게 남용하게 둘 것인가. 예. 자, 유가족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 자, 이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건이 보십시오. 이게 조금이라도 그런 흔적이 있으면 가족들이라도 눈치를 챘을 텐데 가장 격렬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분이 그 이래진 씨, 자기 형이잖아요. 이래진 씨 형님. 그분은 기억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들도 왜 문재인 대통령의 편지를 써갖고 정부는 뭐 했냐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그러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전혀 완전 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을 테니까 굉장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그 사건이 9월 22일 날 3시쯤 북한군에게 잡혔다는 것은 우리 정부가 알았고 그것을 청와대에다 보고를 했었고 대통령도 10시 반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판단했겠느냐. 당연히 돌려보내겠지. 뭐 표류자니까 라고 판단했을 건데 밤에 사살됐다는 사실 9시 반쯤 알았고 그래서 이튿날 새벽 9월 24일 새벽 1시에 회의를 열었다. 이 일련의 흐름을 본다면 왜 정부는 왜 그 표류하는 우리 공무원 하나 잡았던 모양인데 빨리 돌려보내라는 연락을 왜 안 했을까? 지금 와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지금은 뭘로 됐느냐? 설마 그 북한이 그럴 줄 몰랐다는 거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당연하게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는 당시로서는 최선의 판단을 해서 당신 아버지 내지는 당신 동생 우리 이ren 씨가 월북한 걸로 판단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우리가 판단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당시 우리는 최선의 판단이었다고 정부를 믿어달라고 한마디 하는 게 훨씬 나았던 거죠. 예. 자, 뭐 여당 일각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승인 결정을 했으니까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봉인한 사건 내용도 공개를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계속 반복된 얘기인데 아니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 쳐가지고요. 네. 대통령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정치 공세라는 생각이 드는 느낌인데 검찰이 가지고 있으니까 검찰이 공개하세요. 그다음에 SI 정보?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 정부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의 허가하에 SI 정보 공개하면 돼요. 제가 볼 때 민주당 입장은 뭐냐면 국회에서 논의했던 내용들 다 공개하자. 안 되면 SI도 공개하자. 저는 공개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여야가 정쟁만 벌이고 있으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 그러면 검찰도 대통령 아니면 저기 뭐 법무부 장관한테 얘기해서 그 대통령 기록물에 나온 내용들 공개하시고 그다음에 대통령도 국방부 장관에 지시하셔가지고 SI 특수정보 공개하시고 공개 다 한 다음에 그 내용 가지고 누가 진짜 제대로 된 판단을 한 건지 그리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야가 대부분 다 인정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바뀐 것이 있으니 일단 어떤 판단의 자료를 가지고 이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공개해서 공론을 향해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답답해요. 왜냐하면 계속 무슨 뭐 공개가 안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압수수색 영장에서 다 기록 가지고 있고 검찰이 그 수사 내용들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저 그러면 다 공개하시자는 거죠. 공개를 해서 누가 잘못한 것인지 잘잘못을 가리자는 거잖아요. 지금요. 저는 그러면 저는 여기 다 공개에 대해서 뭐 동의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정치적인 수사까지 이제 동원을 하면서 이제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제 신정권과 구정권의 충돌이 이제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지금 검찰 수사를 이렇게 좀 가만히 쳐다보면 서훈 실장을 최고 결정권자 마지막 최종 결정권자로 보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은 나였어. 내가 보고받았단 말이야. 사인은 이렇게 하시니 약간 어색하긴 했습니다만 뭐 신구 권력 갈등까지 볼 건 없고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것 같았으면 지난번 감사원 감사 서면 조사를 거부할 게 아니라 이메일도 뭐 수령 거부하고 반송하고 그다음에 대단히 무리한 짓이다 이렇게 했던 당시에 사실은 이거 좀 한 줄짜리 몇 장이라도 써서 내는 게 훨씬 나았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본다면 이제 와서 뒤늦게 내가 보고받았고 최종은 내가 다 수용한 거라고 하면 별로 법적으로 의미 없는 이야기.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민주당 내부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 12명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를 비판하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 모습을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검찰 독재 정치 탄압 규탄한다! 무검 유죄, 유검 무죄. 윤석열 정권 출범 후 대한민국에서 법치와 정의, 공정은 사라졌습니다. 과거 독재 정권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정치 탄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민생 위기는 외면하고 국민들의 시선을 전 정부와 야당에 대한 탄압 수사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무리한 정치 탄압 수사, 공포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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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무검 유죄, 유검 무죄라는 말이 이제 뭐 새로운 신조어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게 보복 수사, 정치 탄압, 뭐 야당으로서는 저 주장이 가장 역대적으로 역사적으로 효과가 있는 구호니까 예.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답답한 대목이 지금 민주당의 모든 초점은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에 쏠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조사에 합의해놓고 다시 이상민 장관을 해임 건의를 낸다. 심지어는 뭐 탄핵 소추하겠다 이런 흐름 자체, 국회 예산안을 이런 모든 흐름 자체가 그게 쏠려 있다는 대목이 좀 아픈 거죠. 아프다 하면 정치적으로 보면 별로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야당으로서는 뭐 저렇게밖에 할 수 없겠다는 척은한 생각마저 들 정도다. 그런데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좀 다른 대목 같아요. 예, 자 이렇게 장외에서 이제 시위를 벌이는 것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굉장히 많은 의원 수도 갖고 있고 그 국회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많은데 왜 장외로 나서서 이렇게 시위를 하느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일단 뭐 국회에서 하면은 여당에서 받아주지 않잖아요. 국정조사 하자고 해도 안 받아주고, 그러니까 뭐 국회에서 해봤자 할 수 있는 게 내용이 없고 대통령도 협치하자고 만나자고 했더니 안 만나주고 있는 상황이니 제가 볼 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숫자가 많으면 뭐합니까? 또 밀어붙이면 또 밀어붙이자고 또 뭐라 그러시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국민의힘도 과거에요. 청와대 앞에 가서 맨날 시위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민주당이 장외에 가서 집회를 하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정치 탄압한다고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민생 문제 관련해서 지금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그럼 제대로 했으면 지지율이 30%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계속 국가의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라고 얘기해도 바꾸질 않잖아요. 바꾸지 않으시니 국회에서 얘기해서는 말을 안 들으시니 더 가까이 간 거죠. 용산 앞에 가서 제발 좀 바꾸세요. 탄압하지 마세요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땐 이건 뭐 정치적 행위로 봐야 되는 거지 왜 장외로 가냐 마냐 이 문제는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번 일들이 조국 시즌 2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것 중 하나가 자 주말에 이제 과거에 조국 수호 집회를 주도한 단체들 있잖아요. 그 단체들이 서초동에서 또 집회를 연다고 그래요. 이런 투쟁이 효과가 있을까?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정부의 지지율이 낮다는 이유로 지지율을 낮음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뭉친다고 해서 뭐가 이루어질까는 좀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고 다만 흐름의 일반적인 흐름을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된다. 어떻게 돼? 왜 그러냐? 지금 뭐 검찰 수사나 지금 재판 진행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다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검찰은 분명하게 연말쯤에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소환장을 보낼 테고 이재명 대표는 응하지 않을 테고 그러면 체포영장 이런 걸 또 청구해서 발부받을 테고 그러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올 테고 여기에서 대치할 테고 이런 일련의 흐름이 쭉 예상되는 그림이라 예상되는 정해진 경로예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미리 예상하고 저렇게 지금 장애 집회를 하고 있고 또 시민단체 이런 분들도 아름아름 이심전심 막아야 되겠다고 해서 나오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시즌2가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뭐 시즌2가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당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얼마 전에 뭐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국 사태 때 2년 동안 방탄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민주당 신뢰도가 깨졌다. 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제가 다른 분이 말씀하시면 동의하겠어요. 김종민 의원이 말씀하시니까 동의할 수가 없어요. 가장 끝까지 조국 전 장관을 갖다가
옹호하신 분 아닙니까? 본인이 반성부터 하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또 중도층과의 괴리를 우려한다? 제가 볼 때 중도층과의 괴리는요. 민주당이 고민할 게 아니고요. 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고민해야 될 대목이에요. 실제적으로는요. 지금 국정운영 지지율 30% 딱 박스에 갇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도층이에요. 중도층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표를 보시자고요. 그 대통령 지지도 그 조사를 하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 30% 중후반대에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당 지지율도 많은 부분들은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왜 이런 상황에서 소위 중도층과의 괴리를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심과 여론의 변화에 맞게 제대로 된 방식으로 투쟁을 하든 아니면 정당 활동을 운영해야 된다. 이 말엔 제가 동의를 해요. 예. 근데 이렇게 진행을 하면 중도층과 괴리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내에 어떤 균열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발언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좀 제가 볼 때 매우 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야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당대표 차출설, 총선 출마설을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죠, 사실은. 정치 경험을 유능한 인재이심은 분명하지만은 만에 하나 당대표가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당대표 자리를 노린다. 이것은 한동훈 장관을 키워주는 호사가들의 얘기가 아닐까. 그러기에는 정치 경험이 좀 작지 않나. 이래서 저는 국회의원 출마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정치색을 입히는 건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아하. 성공할지 실패할지 어떻게 알아요? 당 내에서 좀 주의보를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예, 몇몇 의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한결같이 반대하는 목소리네요. 아무래도 당 대표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내후년 총선에 한동훈 의원이 탄생하는 거야 본인의 의지도 있고 하면 되겠지만, 그러니까 뛰어난 점을 갖고 있잖아요. 논리 정연한 젊은 신진 기회는 맞는데 당 대표까지 맡기기에는 아직은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데, 저는 왜 저렇게 당내에서 저는 한동훈 차출설이 왜 나오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한동훈 장관을 키워줬다라는 이제 비판을 일각에서는 받고 있는 것도 이제 사실이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만약 당대표 차출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저도 당대표 차출 못하실 거라고 좀 봐요. 왜냐하면은 2, 3월 달 2말 3초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소위 국무위원을 차출을 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복합위기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무위원들 갖다 차출해서 당대표 선거에 보내게 된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본인이 말씀하신 것과 또 맞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당무개입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현직 국무위원이 당대표 출마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대통령의 윤호하에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해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이 잘 가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일단 당대표 차출설은 말이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저희 새로운 이미지가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여당 내에 저희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좋은 상품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최대의 문제는 윤 대통령이에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게 되면 당연히 여기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같은 락에 걸릴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시간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야 누가 나오든 제가 볼 땐 땡큐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 수익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선거 자금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한 남욱 변호사를 오늘 재판에서 증인 신문합니다. 천화, 동인, 지분 등을 둘러싼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오늘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의 최대 쟁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간에 벌어질 증인 신문입니다. 대장동 사업 수익 1,208억 원을 챙긴 김만배 씨는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했다가 대선 직전 이재명 대표 차명 지분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분은 없어요. 아니 그분은 제 건데 왜 천화동에 와는 제 거라고. 하지만 남욱 변호사는 최근 재판에서
유동규, 정진상, 김용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을 공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지분이 당시 이 시장의 선거 자금과 이후 노후 자금용이라는 걸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천화동인 1호가 자기 소유라고 한 김만배 씨의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남 변호사가 지난 2014년 대장동 분양 대행업자 이모 씨로부터 받은 42억 5천만 원 가운데 최소 4억 원이 당시 성남시장 재선을 준비하던 이재명 대표 측에 전달됐다며 이 자금 대부분이 김만배 씨를 통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선거자금으로 쓰였다고 증언한 부분입니다. 이 같은 선거자금 의혹에 대해 김만배 씨가 오늘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팀 범죄 수익 중 800억 원 상당을 몰수하겠다며 법원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이 석 달간의 심리 끝에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팀 범죄 수익을 모두 4,400억 원 상당으로 보고 나머지 은닉재산 추적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고급 타운하우스. 김만배 씨가 실소유한 천화동인 1호가 2019년 10월 이 건물을 62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지난해 부동산 업체를 통해 강남구 역삼동 노른자 땅을 300억 원에 사들였고 정영학 회계사도 재작년 법인 명의로 173억 원 상당의 신사동 빌딩을 구입했습니다. 검찰은 9월 이들 건물을 포함해 대장동 팀 3명이 실명과 차명으로 소유한 토지와 채권을 몰수하겠다며 법원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7천억 원대의 대장동 수익 가운데서 비용을 제외한 4,446억 원을 모두 부당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으로 판단했고 이 가운데 추적이 가능했던 800억 원대 자산을 우선 동결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석 달 가까운 심리 끝에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이들 자산 상당수에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검찰이 추적하지 못한 대장동 팀 범죄 수익은 3천억 규모. 검찰은 대장동 팀이 비용 부풀리기나 허위 거래 등을 이용해 막대한 돈을 은닉한 정황을 잡고 추가 재산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예, 전해드린 대로 법원은 대장동 팀의 재산 800억 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시켰습니다. 한편 오늘 열리는 대장동 재판에서는 김만배 씨 측이 남욱 변호사를 직접 신문할 예정인데요. 정혁진 변호사, 장은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법원이 검찰의 기소 전 추징 보전 청구를 이제 받아들였잖아요. 네네. 받아들인 거면 이제 대장동 팀의 은닉 재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들이 이제 뭐 묶이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일단은 추징이 뭐냐면요. 예. 범죄로 인해서 발생하거나 취득한 그런 물건의 대가를 박탈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에 따르면은 추징 보전과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예. 내용을 보면은 추징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다렸다가는 추징을 집행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곤란한 그런 염려가 있을 때에는 검사가 청구해서 판사가 그 명령을 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추징 보전 명령이 법원에서 발령이 된 거죠. 그 의미는 어떤 거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판사가 이번에도 또다시 대장동 사건의 불법성을 다른 판사가 또 인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요. 예. 그런데 그 추진 보전 명령의 효력은 그 법에 보면은 가압류하고 동일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처분이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 대장동 일당들이 뭐 조금 전에 나왔던 그런 빌라 같은 것들을 매각할 수는 있습니다. 매각할 수는 있는데 대신에 그 매수인이 엄청난 그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동결시키는 재산을 동결시킨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네, 800억 원이 동결 조치가 됐습니다. 나중에 이 돈이 국고로 환수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럼 판결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지금 배임죄가 가장 그 혐의의 주축인데 배임 그 액수가 800억 원을 넘는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 그러면 이 부분은 국고로 환수가 돼야 됩니다. 짚어주신 대로 범죄 수익금은 추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산을 동결한 개념인데 지금 검찰이 어떤 자산을 지금 파악해서 잡아놓은 상황이냐.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천화동인 1호 명의로 2019년 10월에
아주 고급 타운하우스를 그 판교 일대 60억 원 이상을 주고 뭐 현금을 주고 샀다 이래서 또 뭐 기사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추징해 놓은 상황이고요. 또 남욱 변호사가 부동산 역삼동 이른바 노른자 땅 300억 원에 구입한 부분도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정영학 회계사 같은 경우에도 신사동 빌딩을 173억 원을 주고 구입한 내역이 이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 포함됐는데 짚어주신 대로 이 실명 자산뿐만 아니라 차명 내지 제3자 명의 은닉 자산까지 포함을 됐고 앞으로도 수사력을 추가 재산을 파악하는 데 모은다는 방침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뭐 언뜻 드는 궁금증이 있는데 네네. 보통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수익을 4,446억 원으로 받잖아요. 네네. 자, 그렇다면 이 추징 보전을 4천억 원대에 되는 추징 보전을 해야 되는데 왜 800억 원만 추징 보전을 하는 겁니까? 그건 당연히 다 못 찾았으니까. 그런데 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저 4천억 원을 다 찾아낸다. 그럼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수익 다 해가지고 내가 다 여기 숨겨놓고 여기 숨겨놓고 여기 숨겨놓고 그랬으면 그 돈이 한 푼도 이재명 대표한테는 흘러들어간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저기 한 800억, 한 1,000억 뭐 그 정도 그 수준에서는 찾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상의 돈을 찾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나머지 3천억 원은 이미 다 써서 없어진 그런 돈으로 봐야 되는 뭐 거죠? 누구한테 흘러가지 않았을까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대장동 일당의 나머지 3천억 원 동결 막기 위해서 대장동 일당이 차명으로 돌렸거나 은닉 재산으로 남겨놨다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 지금 4천억 원은 대장동 토지 처음에 개발했을 때 이 수익 얻은 부분이고요. 아파트 분양으로 얻은 수익이 한 3천억 원 추가인데 이 부분까지 그렇다면 같이 좀 추징 보전 처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인데 일단 1차적으로 검찰이 이 추징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그 상한액은 4천억 원. 그러니까 토지와 관련돼서 이익을 얻은 이 대장동 일당의 이익에 좀 한정돼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장동 일당이 만약에 이 돈을 돌려달라. 자, 이렇게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일단은 추징의 근거는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에 따라 가지고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형사 재판에서 따로 무죄를 받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는 이상 민사 소송으로 이 돈을 돌려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대장동 재판이 열립니다. 김만배 씨 측이 이제 남욱 변호사를 증인 신문하게 되는데 정말 여기에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욱 변호사가 본인이 이 선서를 하고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대장동 재판에서는 최종 돈의 귀착지가 유동규 씨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권으로 흘러갔다는 취지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 측 내지는 시장실 것이었다. 청와도인 1호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검찰의 주신문과 그리고 유동규 씨 측의 반대 신문에서 나온 증언들이거든요. 그게 지난 25일이었고 오늘은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 똑같이 증인 지위이지만 이번엔 김만배 씨 측이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욱 변호사의 말도 본인이 직접 뭐 정치권에 돈을 갖다 줬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김만배에게 들었다. 내지는 김만배에게 뭐 인허가 사업 등과 관련해서 뭐 대관 업무를 좀 해달라고 로비 등을 해달라고 내가 부탁을 했다. 항상 연결고리인 김만배이기 때문에 김만배 씨 측의 이 반대 신문 내용이 상당히 주목받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김만배 씨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라는 식의 이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은 남욱의 증언은 뭐냐면은 대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분이 김만배의 말을 들었다. 옛날에 김만배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김만배 씨는 거기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두 사람 말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남욱의 진술은 이른바 전문 진술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310조에 의해 전문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문 증거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원칙을 세워놨는데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가 대표적인 예외가 316조거든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증인이 공판 기일에 나와가지고 옛날 피고인이 과거에 했던 이야기를 그 내용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그 진술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인정이 되면 증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그 김만배가 부인한다고 해도 남욱의 진술도 증거 능력이 있고 김만배 씨의 그 진술도 증거 능력이 있는 건데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그거는 판사가 재량으로 판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공판정에서 진술이기 때문에 네. 둘 중에 하나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김만배 씨가 만약에 본인이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좀 그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가지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그 봐선 오늘은 그 김만배 씨의 변호인이 남욱을 상대로 해가지고 남욱을 증인으로 해가지고 그 질문을 할 것인데 남욱 씨가 아마 그 위증죄 고려해가지고 진실만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이제 짚어주셨지만 남욱 변호사가 계속 뭐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라는 취지의 법정 증언을 많이 했습니다. 이 증언 오늘 뭐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뭐 관심이 좀 쏠리는데 만약 이제 김만배 씨도 남욱 변호사와 같은 취지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당연히 그렇죠. 지금 김만배 씨 측도 남욱이 이야기한 게 맞다. 사실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니라 절반 정도는 이재명 시장 측의 것이었다라고 하면 이건 당사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텐데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것인가의 가능성은 좀 점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가 사실 이재명 대표 측의 것이었다, 정치권 것이었다라고 하면 이것도 뇌물 공여의 범죄로 판단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본인의 어떤 처벌 수위도 늘어나게 되고 또 아까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 몰수 추징의 대상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법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 당시가 그 남욱이 들었다고 하는 그 시점은 이 대장동 일당이 수익 배분을 놓고 상당히 다투던 시점이에요. 그러면 왜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느냐, 나누지 않느냐라고 막 대결을 하고 있던 그 시점에 김만배 씨 측은 이거 다 로비하는 데 썼어. 네. 내지는 제3자한테 뭐 인허가 받는데 필요해서 흘려보냈다라고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김만배 씨 측 입장이 아예 남욱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할지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그 맥락이 실질과 다르게 이 배분에 있어서 내가 내 쪽으로 귀속하는 수익금을 좀 더 많이 가져오려고 했던 그런 의도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판가름이 오늘 이 남욱에 대한 반대신문 과정에서도 드러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만약에 지금 장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김만배 씨가 그래 내가 그런 얘기한 건 맞지만 그거는 돈을 빼돌리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시장 측에 대한 수사는 못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오히려 지금 그 천화동인 1호가 다른 걸 떠나가지고 1208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범죄를 떠나가지고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자기 본인의 것이고 싶겠죠. 하지만 지금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그 돈이 추징이 된다라고 하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왜냐하면 돈도 못 지키고 나중에 형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다음 만약에 이제 그 김만배 씨도 그 의견을 일치해가지고 말이 맞아가지고 천화동인 1호가 이재명 씨 측에 그 이재명 대표의 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되면은 제 생각에 대장동 관련해가지고는요 이재명 전 시장은 이재명 대표는 전 시장이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여기에서 그걸 넘어가지고 어떤 걸 받았다, 대가를 받았다. 그것도 상당히 많은 돈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뇌물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죄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결정적인 그 순간에 임계점에 이 대장동 사건이 오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김만배 씨가 마음이 많이 흔들릴 것으로 뭐 내용 증명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가 대장동 재판의 하이라이트가 전개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 축구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스페인을 2대1로 꺾고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일본은 일명 죽음의 조로 불린 2조에서 강팀 스페인과 독일을 모두 제압해 2승 1패, 승점 6점을 얻었습니다. 이번 16강 진출로 일본은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 이어 아시아 국가 최초로 2회 연속 16강 진출 기록을 세웠습니다. 예, 가나에 1점 차로 석배했던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자, 오늘 자정에 조별리그 마지막 상대인 포르투갈을 상대하게 됩니다. 16강에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 포르투갈전에서 극적 반전을 만들 수 있을지 문화스포츠부 문승진 부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포르투갈은 이미 네. 16강 진출을 확정을 했고, 자, 우리 입장에서는 16강의 불씨를 살리려면 이 포르투갈전은 꼭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무조건 포르투갈한테 승리를 거둬야 하고 또 우루과이가 가나를 상대로 비기거나 승리를 해야 이 경우의 수가 완성이 됩니다. 만약에 가나가 승리를 해버리면 사실 우리가 포르투갈을 대승을 거둬도 16강 진출은 실패하게 되는데 100대 0으로 이겨도 100대 0으로 이겨도 안 됩니다.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가나하고 우루과이가 이제 비겼을 때 과연 어떻게 되느냐? 비겼을 경우에는 가나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승점은 1승 1무 1패로 우리랑 똑같이 승점 4점으로 똑같은데 자, 그 다음 보는 게 이제 골 득실차거든요. 골 득실차도 우리가 만약에 1대 0으로 이긴다 그러면 골 득실차가 똑같이 0이에요. 똑같은데 그 다음 보는 게 이제 다득점이거든요. 근데 이미 가나는 5골을 넣었고 우리는 2골밖에 못 넣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골 득실에서 우리가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골 득실차 다득점까지 안 가려면 저희가 골 득실차에서 앞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나가 우루과이와 비겼을 때 우리는 2골 차 이상으로 승리를 거둬야 16강에 진출할 수 있고 자, 반대로 이제 우루과이가 승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이제 상황이 정반대로 됩니다. 우루과이가 오히려 골 득실차에서 우리는 -1, 저쪽이 -2이기 때문에 다득점도 저희가 앞서고 있고요. 그래서 우루과이가 또 가나를 이기더라도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긴다고 했을 때 우루과이 입장에서는 다득점을 해야 16강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우루과이가 승리를 해놓고 한국이 만약에 포르투갈한테 1대 0 승리를 거둔다? 그러면 우리가 극적으로 16강 진출에 성공할 수 있고요. 아까 보셨지만 일본이 스페인을 상대로 2대 1로 이길 것이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또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16강 진출 전혀 불가능한 꿈은 아닙니다. 네, 2002 한일 월드컵 당시에 이제 저희 D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포르투갈과 맞붙어서 승리를 했습니다. 1대 0 승리를 얻었었는데 현재 상황이랑 묘하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전략으로 대해야 할까요? 그렇죠. 그때는 오히려 우리는 그러니까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비기기만 해도 같이 한국과 16강에 갈 수 있었는데 한국이 그때 1대 0으로 이겼죠. 이영표 선수의 크로스를 당시 지금 벤투 감독이 그 당시에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었었어요. 그때 이제 이영표 선수의 크로스를 막지 못하면서 박지성 선수한테 통안에 한 골을 먹고 16강 탈락을 했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FIFA 랭킹도 9위, 28위 차이가 납니다. 선수들의 몸값만 비교해도 이 포르투갈 선수는 전체 몸값이 한 1조 3천억 정도, 우리가 한 2,280억 정도 되니까 한 6배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그렇다고 전력이 6배 차이가 나냐?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선수들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개인의 기량은 떨어진다. 하지만 우리는 한 팀이다. 한 명보단 2명이 더 강하고 남보다 우리가 한 발짝 더 뛴다고 그러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고 일단은 이 포르투갈은 미드필더가 굉장히 강해요. 페르난데스 선수도 있죠. 또 실바 선수도 있죠. 그러니까 중원에서 굉장히 압박을 하면서 공격을 침투 능력이 뛰어난데 여기 또 호날두 선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다행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우리한테 조금 좋은 소식은 포르투갈 선수들이 지금 주전 5명이 지금 경고가 하나씩 있어요. 근데 우리 경기에서 만약에 경고를 받아서 경고 누적이 돼서 2장이 되면 16강에는 못 나가요. 8강에부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산투스 감독 입장에서는 과연 무리해서 이 주전들을 해서 경고 누적의 위험을 감수하고 가야 되느냐. 어차피 확정은 됐는데 아니면 선수들이 어떤 체력 안배나 이런 걸 위해서 주전들을 좀 교체해 줄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이 심판이 테오 감독이라고요. 아르헨티나 출신인데 이 감독이 그 아르헨티나 리그에서 퇴장 10장을 준 기록이 있어요. 그냥 가차없이 퇴장을 줬기 때문에 포르투갈 입장에서 이런 경고 누적에 대한 신경이 좀 쓰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반대로 그러다 보면 수비를 조금 안정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포르투갈 입장에서 16강 진출은 확정됐지만 이제 조 1위로 올라가야 상대팀 조인 브라질을 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지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비를 두텁게 하면서 역습, 호날두라든가 페르난데스 선수를 이용한 역습을 통해서 이기면 좋고 비겨도 우리는 조 1위로 간다. 이런 전략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성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일본이 보여줬듯이 우리만의 축구, 우리만의 스타일로 침착하게,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이런 전략으로 나가면 포르투갈 결코 넘지 못하는 벽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흥민, 김민재, 부상 입은 선수들이 이제 컨디션이 걱정이잖아요. 뭐 아침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뭐 황희찬 선수도 잘못하면 나갈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뭐 좀 상황이 안 좋을 수 있죠. 일단 벤투 감독이 벤치에 앉질 못합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퇴장을 당해서 이제 그 VIP석에서 이제 경기를 지켜봐야 되는데 무전기라든가 또 전화를 통해서 작전 지시가 안 됩니다. 사실 이 경기를 볼 때요, 제일 축구 경기를 재밌게 보려면 사실 관중석이 제일 좋습니다. 위에서 보면 이 선수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게 모든 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벤치에서 본다, 관중석에서 보기 때문에 어떤 무전이라든가 통신 이런 걸 차단한 거고, 하지만 뭐 벤투 감독은 이미 다 전술과 전략은 다 짜놨다.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별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벤투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극한으로 몰아붙이겠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총력을 다해서 하겠다. 여기에 지금 손흥민 선수도 일단 선발 출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문제는 김민재 선수예요. 어제 그 훈련에서 김민재 선수는 공식 훈련에서 빠지고 그 사이클을 타면서 부상, 체력 안배와 이런 회복에 좀 집중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본인의 출전 의지가 워낙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황희찬 선수는 또 이제 전력 질주를 하면서 몸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정상적인 컨디션은 아닙니다. 일단은 뭐 전력 질주를 할 수 있다는 건 뛸 수는 있는데 아직 경기 감각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초반에 내세우는 것보다는 후반에 조커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자원이 이제 황희찬 선수가 일단 몸 상태가 됐다. 여기에 이제 이강인 선수를 선발부터 투입해서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 또 손흥민의 오른발 이런 걸 이용해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을 노린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20년 전 월드컵에서 기적이 다시 한번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BBC 기자 폭행 사건을 계기로 영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영국이 중국 대사를 초치하자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영국 하원 의원들이 대만 방문을 강행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영국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 비난하지 말고 자국 문제나 처리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장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봉쇄 항의 시위를 취재하던 영국 BBC 기자가 중국 공안에 결박된 채 끌려나갑니다. 기자는 영사관에 연락하라고 말하고 시위대는 기자를 풀어주라고 소리칩니다. 이후 영국과 중국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기자 폭행 사건 이후 영국 하원 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해 총리격인 수전창 행정원장 등을 만났습니다. 현지 시간 2일엔 차잉원 대만 총통도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분히 중국을 자극하는 행보란 분석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영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你刚才提到的一些国家自己国内问题成堆，我们希望他们首先关心一下本国人民的呼声。 앞서 영국은 총리까지 나서 중국과 관계 단절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Now let's be clear, the so-called golden era is over. Along with the naive idea that trade would automatically lead to social and political reform. 영국 의원들의 대만 방문이 악화되고 있는 양국 관계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네, 미국 철도 노조가 오는 9일 전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미국 하원의회가 철도 노사의 기존 합의안을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상원의 간문이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파업에는 제동이 걸렸다는 관측입니다. 최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월 미국 철도 노사는 파업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잠정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임금 24% 인상과 보너스 $5,000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노조가 이 합의안을 거부하면서 오는 9일 예고된 파업은 다시 초일기에 들어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만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헌법상 통상을 규제할 권한에 따라 철도 노사 합의안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d there's a lot to do, including resolving the train strike, what we're doing now, and Congress, I think, has to act to prevent it. 곧이어 하원은 9월 마련된 잠정 합의안을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30년 만에 철도 파업 가능성에 급한 불은 일단 끈 겁니다. On this vote, the yeas are 290, the nays are 137. 상원 표결은 이르면 이번 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습니다. The president believes that a bill averting a rail strike needs to reach his desk by this weekend. 하원에서 수정된 유급 병가 조항이 상원 표결의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카타르 월드컵에서 프랑스 관중이 얼굴에 페이스 페인팅을 한 채 응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월드컵 현장에서 경기 말고도 놓칠 수 없는 또 하나의 재미가 있는데요. 바로 열띤 응원을 펼치고 있는 관중들입니다. 현장에 있는 저희 사진기자가 포착한 사진들 함께 보시죠. 카타르 월드컵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온 축구 팬들인데요. 경기장 관중석에서 각종 응원 도구를 써가며 자국팀을 열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페이스 페인팅으로 국기를 그려놓은 관중들이 많았고요. 유니폼과 함께 자기 나라 고유 색깔의 가발도 썼습니다. 남미에서 날아온 일부 팬들은 4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서 월드컵 응원을 가는 게 일상이라고 합니다. 네, 모두 축제를 즐기고 있는 모습인데 경기 결과에 따라서 시시각각 관중들의 표정도 바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경기를 보는 관중들의 표정에는 희로애락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경기에서 패하며 16강 진출이 좌절된 이란 관중의 표정에서는 아쉬움이 잔뜩 묻어났고요. 튀니지에게 일격을 당한 프랑스 관중은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카타르 전체 인구가 280만 명인데 월드컵을 보기 위해서 카타르에 입국한 축구 팬들이 무려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기장을 직접 찾아와서 선수들과 함께 뛰는 관중들 덕분에 월드컵의 열기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축구공 하나에 울고 웃는 관중들 사진을 보고 있으니 세계인의 축제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 출근길 전국이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현재 경기와 강원, 충북 곳곳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영하 7.6도, 춘천은 영하 10.3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져 있고요. 낮 동안에는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만 예년 기온을 4도에서 5도가량 밑돌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옷차림 든든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 구름 많은 가운데 수도권과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서울 등 중북부 지역으로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내일 밤부터 일요일 아침 사이에는 남부와 제주에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반짝 예년 기온을 회복했다가 다음 주 초반까지 또다시 예년 기온을 밑도는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